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후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박수 한번 세게 좀 쳐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참 소중한 주말을 쉬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입시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그 국제고 신입생들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오전 11시부터 동촌고, 그 다음에 1시에 두루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국제고, 5시에 세종고, 7시에 도담고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학교에 설명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동안 인원들이 많아서 가득했었는데 우리 국제고는 절대 인원이 적으니까 참석 인원이 함께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물론 국제고는 일반고와 다르게 그런 학종이 많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도 학종에서도 내신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내신 학습 전략에 도움이 되겠느냐? 과연 국제고는 어떠한 문제 유형들이 있고 또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그래도 모든 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도 대입 제도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입 제도 분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학습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동안의 출제 경향과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순서를 가질 겁니다. 저희 학원은 강남 한국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이렇게 내려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고를 겨냥해서 내려온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7개 광역시도에서 세종시 입결이 맨 꼴찌였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서 반짝반짝 희망이 그 당시에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세종의 일반 고등학교들도 눈부시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시 제도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실제로 세종시 일반고에서도 이제는 의대, 약대, 그 다음에 뭐 스카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일반고의 내신 문제를 보면서 저희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했는데 또 한 번 감탄한 것은 그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수준도 교과에 따라서는 거의 수도권의 자사고 못지않은 그런 문제들도 지금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국제고는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입결도 좋고 그 다음에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고 학생들을 보면서 1학년 때 따라잡지 못한 아이들이 2학년 때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본인들도 국제고를 지망할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뜻도 있어서
간 건데 가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그런 벽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2학년부터는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나머지 시간들이 정말 암울하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2학년, 3학년에서는 종종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입생 때부터 정말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공부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따라잡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고도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미리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학원은 우리 강남 한국학원은 이렇게 설명회를 굉장히 자주 엽니다. 매주 시즌별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설명회를 갖습니다.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스카이 의치안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스카이 의치안 입시 전략 설명회를 열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미리 대입 전략 설명회를 들어서 대학 입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관념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내신이 아닌 정시라든가 또는 논술이라든가 수리논술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게 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번 2월 마지막 주에 25일에는 그 컨설팅, 생기부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턴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회를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도 참고들을 해주시면 특히 국제고는 생기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에서는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생님들 또한 그래도 대치동 목동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만 모셔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세종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국제고를 전 과목을 하늘을 가지고 끌을 수 있는 학원은 아마 우리 강남 한국학원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원 시간 내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조승국 입시전략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조승국 원장님 나오시죠.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만나서 반가운데요.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외부에서. 국제고잖아요. 예, 저 강남에 있는 진성여고, 현대고 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의 정보력은요, 엄청납니다. 예,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아서 원래는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는데 뒤에 과목 설명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메이저 대조종합반에서 15년 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학 입시 구조가 이게 다죠. 전부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뀐다 한들 4년 예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나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표에 있는 게 전부인데요. 일단 크게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기준점은 수능입니다. 수능 전에 모집하는 게 수시고요. 수능을 보고 나서 모집하는 게 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생 주머니를 보면 9장의 카드가 있을 겁니다.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9장의 카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9장의 카드에서 수시에 6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정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1학년이 끝나는 순간 9장 중에 6장은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요. 휴지 조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장이라는 그 카드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수시는요.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제외를 시킬게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서울에 있는 주요 실기를 가지고 있는 예체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요. 거의 대부분 성적으로 뽑습니다. 실기로 거의 안 뽑아요. 홍대도 수시에서 실기 전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어차피 홍대 미대에 지원한다면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 와서 지도하겠다. 그림 지도하겠다. 문제는 뭐냐. 들어온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미술사 이런 거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림만 그리지 않잖아요. 예. 전혀 이해가 못합니다.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폐지시켰습니다. 국민대 역시 디자인에서 압도적이죠. 그 국민대 역시 2등급 수능 성적을 가져와라. 그러면 실기 볼 자격을 부여하겠다. 라고 될 정도로 이제는 거의 공부 위주입니다. 성적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은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보류죠. 모집 단위에서 한 4% 모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시에서 절대적인 건 학생부 위주인데 다시 둘로 나눠지죠. 교과전형과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전형. 자, 교과전형은요, 말 그대로 교과, 내신입니다. 내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이 나오겠죠. 2학기는 반영이 안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궁금하신 점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주요 대학의 15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대략 2.5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을 벗어나면 어느 대학도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주요 15개 대학에 지원할 정도가 된다면 교과 전형에서 2.5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만치 않죠. 네. 하물며 서울권에 서경대 전혀 관심도 없으시죠? 한성대 정말 관심이 없는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마저도 3등급을 벗어나면 힘듭니다. 그러면 더 높은 대학은요. 당연히 2.5 이내에는 있어야 되겠죠. 자,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과 쪽에 관심이 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자, 교과에 지원을 하려면 양보를 하더라도 3등급 이내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3월 1학기까지 3등급이면 23%죠. 100명 중에 대략 한 100명이잖아요. 100명 중에 23등 안에는 유지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고 2학년 올라갔을 때 그 6장의 카드를 버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23%, 23등 바깥에 있다. 4등급대로 넘어갔다. 그러면 교과는 국제고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3등급 학생이 일반고에 가면 충분히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국제고니까 3등급 아니냐?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3등급은 3등급이고요. 저 조치원에 있는 고등학교 1등급은 1등급입니다. 그냥 등급은 그대로예요. 3등급은 그냥 3등급입니다. 국제고든 아니면 뭐 일반고든 차이가 없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아요. 국제고라고. 자, 그러면 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평점이 2점대에 있다. 그럼 당연히 교과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여기에 최저라는 말이 있는데 현혹되면 안 되죠.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는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3합 6만 돼도 쉽지 않습니다. 2를 맞춰오라는 건데 결코 쉬운 등급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하는데 대학생들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은요, 저희 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모든 대학들의 그 지원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미만도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죠.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내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한 학생인데, 그런데 수능 최저 정도를 못 맞추느냐? 못 맞추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공부하는 방식,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학생들은 내신만 준비를 한 거죠. 수능은 거의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유일한 대학이 있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유일하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내신 평점을 보면은요, 1점대 극초반으로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1.2 정도에 있다. 한양대에 1.2짜리가 지원을 했다. 거의 합격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의대나 약대 같은 데 지원하지. 충분히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 성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도 아닌, 연고대는 물론이고 성대도 아닌 한양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지만, 높은 대학이지만 굳이 왜 한양대를 그 성적으로 지원했느냐.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많이 걸쳐오면서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내가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다. 라고 판단한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에 몰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평점이 너무 높죠.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주요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결코 만만치 않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요걸 좀 잡아야 됩니다. 학종이죠.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렸던 학종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고에서 학종을 좀 노릴 필요가 있는데 좀 불리해진 겁니다. 올해부터. 자, 학종은요, 요 내신 성적이라고 불리우는 교과는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되지 않아요.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성적은 점수화돼서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비교과에 해당하는 생기부죠.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은요, 올해부터 모든 기재되는 내용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작년까지 많은 요소가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전부 폐지죠. 자, 외부에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수상 실적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글 잘 쓰는 애들은 글쓰기 대회 나가서 막 대상 받고요. 또 전부 다 반영됐죠.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날려서 모형 비행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자, 자율동아리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들의 재력을 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동아리를 만들었죠, 외부 동아리. 근데 학교 동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아리 장이 돼서 운영하는 척을 했죠. 입학사정관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매우. 그러나 폐지됐고요. 개인적인 봉사활동, 외부 봉사활동, 몇 시간을 봉사활동 했는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독서 중요했죠. 논문, 독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아마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또 독서였습니다. 근데 완전 폐지됐습니다. 도민, 요걸로 수시로 합격했잖아요. 학종에서. 논문 때문에. 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 완전 폐지죠. 이것도 전부 다 외부에 맡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돈만 주면 써주니까요. 학생 수준에 맞게 모르게. 저도 많이 써줬고요. 비용을 받고. 자, 완전히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 폐지됐어요. 거기에다가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라는 것도 블라인드 처리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재되지 않아요. 학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기부가 중요한데요. 반영되는 요소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을 걸어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없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했던
지금은 월등히 중요한 세특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준말이죠. 세특을 관리해야 됩니다. 세특. 자, 그럼 세특이 뭐냐? 각 과목 선생님들이요,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일단은요,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좀 아시고 학생한테 좀 전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무조건 학교 선생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좀 가까운 관계를 좀 맺어야 돼요. 뻘쭘뻘쭘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선생님과 조금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조금 좋아하게, 관심 있어 하게. 이건 선생님들 써주는 거니까. 각 과목 선생님하고 친해져라. 그리고 수업 태도 물론 거의 좋겠죠. 좋겠지만 수업 태도 매우 좋아야 됩니다. 맨날 자빠져 자거나 그러면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돌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업에 충실해야 되고요. 물론 그게 기본적인 자세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특히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에서 주요 대학에 보내는 거는요, 교과로 보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주 극소수고요. 거의 보내는 건, 서울권에 보내는 건 학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100명의 학생이 모두 다 가지 않잖아요. 정말 많이 가봤자 30명, 뭐 엄청 많은 겁니다. 30명이라고 해도. 그 30명 또는 20 몇 명 정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꽤 많이 보내는 겁니다. 서울권에 20 몇 명 보냈다? 엄청난 거죠. 100명 중에 한 20명 보냈다? 그럼 대단한 학교입니다. 자, 그럼 뭘로 보내느냐? 거의 다 학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종이 그렇게 쉬운 거냐? 생기부 기재하는 게 쉬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본 학생들은요, 요 생기부 관리, 다시 말해서 수행평가 하는데 거의 못 잡니다. 매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어만 그 세특 한 장짜리 그거 받으셨나요? 참고를 좀 해보세요. 네, 실제로 이 학생이 기재되어 있는 세특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거짓말로 해봤자 나중에 면접 볼 때요, 전부 다 들통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막 써주지 않아요. 창작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거죠. 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생기부가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시행할 때 또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과제로 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뭘 조사해 와라. 인터넷 뒤져가지고 짜집기 해봤자 다 압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요 세특 때문에요, 역시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생기부를 채우려고 하죠. 또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뭐 외부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생기부 관리, 다시 말해서 수행평가는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한 번만 삐끗해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다 채워야 됩니다. 제대로. 한 번, 그건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한 번 대충 하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매 학기 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특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요즘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면접입니다. 면접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생기부가 잘 돼야지 면접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면접은 그냥 차치하고요. 생기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아니면 내신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요, 국제고는 좀 다를 겁니다. 다른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성적이 결국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생기부는 화려하더라. 제가 한 수천 장을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생기부가 화려하더라. 그런 학생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한 명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일반고에서 내신과 생기부는요,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좋은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근데 특목고는 좀 다르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반고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교육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잘 해놔야 돼요. 그런 기록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 써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유리해진다는 거죠. 일반고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 국제고 또는 특목 자사고는 학종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공부도 해야죠. 4등급 정도만 좀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봐. 4등급. 4등급이면 40%잖아요. 40%. 그러니까 40등 안에만 한번 있어보자. 5등급이면 좀 힘듭니다. 4등급이면 40%니까 100명 중에 40등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학종 요거 생기부 좀 신경 쓰면 요거 지금 수치화되지 않지만 입학 사정관들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거 알죠?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건 명확하게 보여요. 학교에서 다 발표합니다. 근데 학종은요 아무도 발표하지 않아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학생을 뽑았다.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 학생을 탈락시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요 학종은요. 그러니까 요 교과가 수치화되진 않지만요.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내신 성적도 그 대학교에 넘어가게 돼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보죠. 그걸 점수화시켜서 매기진 않겠지만 따라서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물론 생기부가 워낙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내신 성적이 그래도 국제고라는 것을 보고요. 한 4등급 정도가 됐다? 근데 생기부도 괜찮다?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생기부라면 7등급, 8등급, 6등급보다는 4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4등급은 유지하고 그리고 세특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일반고보다 그래도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경쟁입니다. 세종고에 들어온 모든 학생이 다 좋을 리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 생기부를 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서로들 경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기부 되게 힘듭니다. 자, 정시는요. 수능만 가고 대학 들어가는 게 정시겠죠.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수능만. 자,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죠. 작년에 서울대가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 올해 첫 적용입니다. 2023 수능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죠.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는요. 내신 20% 반영합니다. 했죠. 이번에.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 내신 20% 반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지 않은 학생은 수능 잘 봐도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성적 갖고 수능만 잘 봤다고 서울대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건 서울대가 올해 첫 적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24 수능에서 올해죠? 올해 고려대가요. 내신에서 정시 내신 20%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대와 고대만 두 학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한다. 고대도 똑같은 적용이죠.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신 성적 유지해라. 8등급, 9등급 받은 학생이 내신에서 수능만 잘 본다고 우리는 합격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6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 수능 이 내신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정도면 고대에 합격할 수 있지만 내신이 6등급이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해진 거죠. 자, 현재까지는 두 학교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언제 연대가 발표할지 몰라요. 이 대학 구조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신 입시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 4년 후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바뀔 수가 없죠. 하지만 학교의 세부 규정은요. 학교 재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대가 우리가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몇 % 반영하겠다라고 공고를 해버리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연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언제 발표할까와 몇 퍼센트 반영할 것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연대까지 발표를 해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전부 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신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정시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또 불리해진 건 맞고요. 재수생들은 정시에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불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시에서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면. 자, 요 수시가 대략 55%고요. 정시 전형에서 모집 단위가 한 45% 됩니다. 1학년 때 요 국제고에서요. 교과가 당연히 이 국제고도요. 4, 5, 6, 7, 8, 9등급은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6등급짜리도 있고 7등급도 있는 거죠.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4명만 1등급일 거 아니에요. 100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1학년 때 5점대에 있는 학생들, 4점대 밖에 있는 학생들, 4.5다. 뭐 5에 가까운 4점 후반대다. 또는 5등급이 넘어간다. 이런 학생들이요. 국제고에서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안 나온 것 뿐이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니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리냐? 정시에 눈을 돌립니다. 왜? 많이 뽑잖아요. 정말 많이 뽑지 않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을 정시로 뽑는. 그러니까 정시로 돌리죠.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에 가면 1학년 반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2학년 때부터 정시 올인반이라는 반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희 학원도 존재하고요. 학원에도 존재할 겁니다, 아마. 2학년부터 정시 올인반. 내신 때 내신 안 하죠. 그 학생들은 오로지 정시 준비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요. 정시 전형인 45%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정시 전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말 45%일까요?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45%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 재학생들이 정시 전형, 다시 말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자, 정시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재학생이 아닙니다. N수생들입니다. N수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수생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대종반에 있었잖아요. 자, 공부 엄청나게 빡세게 시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능만 준비를 시키죠.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수능만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건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충격적이죠. 작년에 2022 수능에서 정시 전형에서 70%가 넘었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이 N수생이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60% 정도 되죠.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대 연고대는요. 거의 60% 정도 가끔 넘기도 하고 조금 안 되기도 하지만 N수생들이 다 정시 전형에 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비중은요. 20%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45% 모집하는 거 아니냐. N수생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죠. N수생들이 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고 보십니다. 제일 좋은 건 내신 또는 국제고니까. 일반고라면 요거 거의 힘들어요. 학종으로 대학 간다는 거 일반고에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다 공부하지 않을걸요? 국제고라고 다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겠죠. 다가 아닐 뿐이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그러면 6장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삐걱해서 이게 조금 불리해졌다. 교과전형이 불리해졌다. 그러면 학생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물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수행평가 들어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수업 태도 매우 좋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국제고라는. 매우 힘든 거죠. 그걸 선택한 건 뭐
본인도 있으시겠지만 학생 스스로가 국제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일반고처럼,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 중학교 때 열심히 했겠죠. 했겠지만, 그거의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제일 좋은 거, 요거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능은 아무리, 세종 국제고가 내신이 어렵다 한들, 수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능이 훨씬 어려운 공부입니다. 내신이 제일 좋지. 그렇게 해서, 둘 다 관리를 해서, 요거 4장, 2장 또는 3장, 3장 이렇게 해서 6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7쪽을 보시면 교과에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정시에 올인을 하든 수능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당연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국제고라면 국어에서는 수능에서 언매를 선택할 겁니다. 언매.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할 거예요. 일반고는 거의 뭐 많지가 않을 텐데 국제고라면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닐지언정 국제고 학생이라면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에서 언매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이라면 미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선택 아니냐.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하라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건 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실은요. 작년 기준인데요.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험생의 68%, 언매는 32%밖에 안 됩니다. 수학은 더 심각하죠.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이 넘었고요. 수학도 절반 이상이죠. 국어 같은 경우는 68%, 언매는 32%. 언매가 문법이에요. 자, 확통은 50% 넘는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고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40%가 안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51% 확통을 선택한 51%의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학생의 비율은요, 6%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그럼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맞은 비율 6%가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보태면 확통을 선택해서 1등급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40%도 안 되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학생들 1등급을 다 가져가고 있죠. 미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로 적용해도 화작은 68%의 학생이 지금 선택을 했죠. 근데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 30%도 안 되죠. 32%밖에 언매, 문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1등급 전체를 거의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언매와 미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1등급 또는 1등만 말씀을 드렸지만 2등급도 거의 못 가져간 거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13%밖에 안 되니까 1, 2등급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1등급을 가져간 학생들은 29%. 수학이 제일 심각하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1등급을 문법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70%가 1등급을 가져갔고 2등급을 가져간 학생들이 56%.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43%죠. 1등급을 못 가져가고요. 그 학생들은 2등급부터 시작한 거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학생들이 몰라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법 못하겠다. 미적분 못하겠다는 거죠. 쉬운 거 선택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전부 알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고라면 아마 다른 아닐지언정 제 생각에 언매 선택자는요. 거의 6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많겠죠. 한 80%는 미적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내가 80%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했는데 내가 확통을 선택하면 엄청난 불이익이겠죠. 국제고라면. 따라서 그거는 선택이 아니다. 그냥 픽스되어 있는 고정.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 그 현상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겠죠. 더 어려운 공부를 한 학생인데 어떻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선택 과목 10점, 10점을 받았는데 선택 과목이니까요. 공통 과목은 문학, 비문학이고요. 국어는. 수학은 공통 영역이 수원과 수투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으로 만약에 말씀드리면 공통 영역에서 수원, 수투 성적이 A와 B라는 학생은 같다. 근데 A라는 학생은 확통을 선택해서 10점, 미적을 선택해서 10점이다. 그럼 90, 90 같은 거잖아요. 같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접수만 같을 뿐이지 표점 100분위로 나누면 확 벌어지는 겁니다. 왜? 더 어려운 걸 선택해서 10점을 받았는데 쉬운 거 선택해서 10점 받은 학생과 어떻게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겠어요.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기재도 안 됩니다. 이 학생이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국어 몇 점이냐, 수학은 몇 점이냐, 기재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요.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가채점 해서 알 수 있는 거지 통지표에는, 성적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만 결정되는 거죠. 등급도 큰 의미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건 표준 점수, 표점과 100분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등급도 의미가 없습니다. 국어 100점 1등급, 국어 92점 1등급. 그럼 8점 차이 나네요? 근데 1등급이잖아요, 둘 다. 그럼 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죠. 표점과 100분위는 확 달라지죠. 원점수가 8점이라면 같은 1등급이라도 표점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난이도가 겁나 높은, 엄청나게 높은 시험이었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더 벌어지겠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확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할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첫 시험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5월 첫 주부터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엄청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의 생각, 중학교 때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항상 주위에서 칭찬하고 좋은 성적 유지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과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비를 할 것이냐. 일단 내신부터 챙겨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신을 이 내신 갖고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나중 얘기겠죠.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전략 설명은 요 2부에서 각 과목 선생님들 나와서 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한번 그거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최고 하면은 보통 약간 좀 차등한 형태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들에 대한 것들도 되게 많이 관심이 많을 테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 어떤 형태들이 진행할 것들인지 굉장히 아마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짚고 가자면 작년에 국제고 1학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1학기 때는 101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99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101명 기준과 99명에서 1등급 컷은 4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딸아이들이 또는 아들이 국제고를 갔어. 1컷을 받아야 돼요. 진짜 그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1등급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럼 2컷은 90대 후반, 96, 7.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솔직히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던져놓는 게, 그래서 국제고는 좀 다른 스타일로 움직여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처럼 어떤 최상위권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목적과 틀과 그다음에 그런 체계성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 보다 높은 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세종국제고는 교육 목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조화롭고 품격 높은 글로벌 리더의 육성입니다. 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시험을 보게 되면 지필고사가 있고요. 수행이 있어요. 수행이 다 이런 쪽에 국제고나 외고나 다 같은 형태꼴입니다. 자, 국제고는 정말 국제고예요. 국제고는 일반고와 다르다. 이게 정말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자, 국제고 쿼리에 맞는 모든 영역들, 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영어는 정말로 중구난방으로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국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국제고가 추구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영어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처럼 국제고는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갑니다. 제가 이제 먼저 기출예시인데 기출예시는 뭐 많이 드릴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기출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기출예제예요. 일단 이런 것들이 몇 문제가 나오느냐 30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반고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었을 때 그 시험지가 있잖아요. 이게 6쪽이에요. 6쪽. 그러면 3장, 또 많으면 4장.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1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갖다 놓고 다 해석해서 문제를 푸느냐? 못 풀어요. 네,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자, 서답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요. 서답형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제시된 그 내용이 자, 일반고처럼 어떤 하나의 과제, 물론 국제고도 교과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거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과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몇 개의 지문이 나오냐? 보통 3문제? 이 정도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프린트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어마무시해요. 프린트 양이.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게 전체 문제예요. 이게 12페이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전체 문제가. 그러면 보통 다 똑같거든요. 일반고랑 별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12페이지를 가져간다는 게 지문의 길이가 어마무시해요. 지문의 길이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그 많은 양들이 12페이지의 문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더 간략하게 좀 말을 하면 1학기 때 영어 평균이 74.8이에요. 평균이. 그럴 때 이제 표준 편차가 12.9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평균은 좀 낮은 편이고 편차가 좀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시험 난이도가 무지 높다는 얘기예요. 1학기 때. 1학기 때는 시험 난이도가 무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철학적인 지문도 굉장히 많았고 논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2학기 때 되니까 오히려 평균이 85.7로 올라갔어요. 편차는 9.4로 떨어지고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적응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적응을 했어요. 1학기 때 처음에 애들이 팍 가서 부딪히니까 무지 어려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적응을 못했는데 학기가 진행되면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일컷이 돼야 돼. 어렵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날고겼어요. 저는 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99.9예요. 참고로. 99.9. 0.1 틀렸죠.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당연히 1컷이겠죠. 네. 2컷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00이 안 나오면 절대로 3명 안에 들 수가 없어요. 1컷이 100명 중에 4명. 근데 101명이니까 4명 조금 더 되는데 거기서 무조건 100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만 갔는데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 아니요. 국제고는 그거에 맞는 커리가 따로 진행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위 1컷을 받아야 된다. 전과목 1컷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국제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항상 제가 이제 총평을 쓰는데 총평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써놨죠. 정말 양적인 압박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처음 딱 부딪히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문 길이면에서도 언제나 시간적인 압박이 됩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이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적응하고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의견을 서술하는 영작 부분이 튀어나와요. 어떤 한도가 주어지겠죠. 그 한도 속에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배우고 그거를 서술하는 형태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줘야 되고 자 추론 문제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표현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긴 양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좀 짧으면 생각도 해보고 다시 읽어보고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평상시에. 그게 국제고의 특성입니다. 이제 공부 방법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국제고는 무조건 이런 기본화된 틀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고, 지문을 읽고, 현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속도예요. 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너 글을 읽을 수 있니? 그러면 애들은 다 그러죠. 네. 질문 던져줘요. 못 읽어요. 자, 일반적인 습상에서 단어를 나열하는 형태꼴은 지문에서 함의적 표현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꾸 공부해서 배워가는 거고, 국제고 학습 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완성된 예비 지문을 알면 지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평상 강좌를 통해서 학교에서 제출된 지문을 충분하게 숙독하고 월계를 푸는 방식까지 다 설명을 해서 같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물어보는데, 지문을 읽는다는 것이 전체 글에서 얼개와 그다음에 세부 정보를 뚫어내는 건데, 이렇게 뚫어내지 않고 단어만 나열합니다. 네,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세 번째가 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들어가죠. 항상. 자, 그러면 학생마다 솔직히 틀리잖아요. 어떤 학생은 국어라는 영역은 무지 잘하는데 영어 좀 딸려요. 국제고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국제고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수학은 다 비슷비슷하도 치고, 그랬을 때 영어라는 게 부딪히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가 조금 좀 딸려요. 근데 국제고는 공통으로 다 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택 최대한 문제를 나눠줘서 그 태화를 먼저 시켜요. 얘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적인 접근도 해주고 틀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월별 강의 내용은 실전 독해 원리하고 내신 적용하고 같이 나갑니다. 국제고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 강좌에서 왜 얘는 딴 애들을 못 해주느냐? 시험 대비가 급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평상시 강좌에 묶어서 자꾸 체화시킵니다. 자, 거기다 제가 더해가는 게 특수구문과 독해라는 건데, 제가 만든 책인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다 구문 독해예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은 3-4줄짜리 글들이고, 이 3-4줄짜리 글들은 보통 아이들이 읽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꾸 적용하게 시켜요. 그래서 어려운 글들 또는 어떤 철학적인 글들, 난제의 글들이 튀어나왔었을 때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느냐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예시를 막 던져줍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평상시 강좌예요. 평상 강좌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고, 이 학교 프린트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예요. 제가 학교 프린트 형태를 가져서 단어를 다 나열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국제고입니다. 국제고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글로 적어주지만 나중에 다 영어로 바꿔버려요. 영어로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자, 모든 문제들이 다 국제고 특성에 맞게끔 갑니다. 그래서 논지의 형태를 적을 때도 이 글을 듣고 필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위에 글을 이해한 다음에 필자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다 서술형이죠. 다 서술형입니다. 자, 시사 문제입니다. 자, 시사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사 문제도 제가 다 스크립해서 가져옵니다. 자, 신문 사설 기자나 CNN 기자나 어떤 기사거리들 다 갖고 와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문제를 먼저 체화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다 영어로 표시됐죠. 이게 1단계를 건너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한글 주지 않아요. 자, 이제 이게 1학기 내신 준비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00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장 정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해요. 사실 문제를 적중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두 문제를 적중시킨 게 이제 이런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빈칸을 뚫어서 만드는 거고, 이게 일반고에서는 빈칸 뚫어서 어떤 내용이 적중이 되겠지만 국제고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만들어내기가. 이런 기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 정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예요. 자, 학생 특징. 그렇죠? 학생 특징과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독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 학생의 학습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 스타일에 기반을 둬서 단기간 고밀도의 플래너를 작성하고 학생에 대한 서포트를 반드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학생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꼴을 제가 반드시 만들어 줍니다. 자, 세 번째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예, 어떤 학원 선생님도 다 똑같은 역할을 하실 겁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잡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근데 국제고는 정해진 틀들이 없어요. 영어를 기반 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정말 실사성이 강한 문제를 막 던져버리고, 문학적인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국제고는 어떤 틀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겪었던 기존의 틀들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서 같이 갑니다. 자, 네 번째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향후 제시될 수 있는 필수 요소, 즉 배경 지식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 얘기들. 그래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집중 관리해주고요. 자, 최적화되는 어휘와 수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휘와 수거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갑니다. 제가 국제고에 대한 내용을 세종에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국제고의 학생을 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선택하는 방향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많이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 보통. 근데 딱 하나예요. 지속성입니다. 과연 우리 딸아이를 맡겼는데 지속성이 될 수 있겠느냐. 지속성적인 면만 보시면은 이 강남학원 한국어권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국제고를 지속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학기 때 잠깐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빼서 다른 데도 붙이고. 국제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고는 국제고만한 스타일이 진행돼서 가야 돼요. 기본의 틀들을 바꾸면 안 됩니다. 기본의 틀들에서 공부 잘하는 애랑 좀 묶어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국제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에 대한 난이도의 면적이 아니라 양적인 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제고는 묶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영어는 절대로 국제고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체화가 틀려요. 얼개를 푸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딱 하나의 틀만 좀 기억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면, 국제고는 선배가 있는 데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족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족보를 가지고 타야죠. 족보 없는 학원들은 그냥 단순하게 모으기에 급급한데, 그러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국제고에 대한 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백정입니다. 일단 국제고는 문과 학교다 보니까 사실 국어, 영어, 특히 이제 국제고다 보니 영어 때문에 사실 어머니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국어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수학은 그래도 비교적 교과서 위주로 나옵니다. 좀 이런 쉽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세종국제고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고는 한 학년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전교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 분포가 대략 여기 보시면은 현재 103명이 있는 고1들, 현재 이제 예비고 2학년이 되겠죠. 그 친구들이 1등급이 5명, 그리고 2학년은 4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교 8등이다, 전교 9등이다, 전교 10등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 하는데, 국제고에서는 사실 2등급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먼저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고 수학시험이 사실 까다롭다, 흔히 이제 어려운 내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험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시험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하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점수가 어머니한테 혼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쉬운 시험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 시험이 어렵다 보면은 사실 원래는 학생들의 부담감이 좀 줄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실수를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실수도 실력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이고 실전이니까 하나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쳐서, 시험이 어려우면은 사실 시험이 이제 그 문제 하나를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급에서는 만회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이기는 한데, 국제고는 사실 한 학년이 1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는 한 문제당 대략 배점이 4점 중반에서 5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럼 95점이 되면은 등급이 바로 하나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보통 한 전교 등수 한 2, 3등 정도는 한 2, 3점 정도에서 갈라지니까
5점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교 5등, 10등 정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감이 전교생이 적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실수 하나만 해도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국제고만의 특징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제 기출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어처럼 영어처럼 좀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하면은 참 좋은데, 사실 제가 여기 미적분 문제를 띄워놔봐야 어머니들께서 사실 공부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분석해놓은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은 혹시 프린트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 네.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외부 문제, 그리고 외부 문제, 외부 문제, 외부 문제, 외부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좀 길게 써져 있는 게 지금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대략 세어보면은 한 5문제 정도 됩니다. 이게 고1 시험이었고요. 작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2학년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 상이고 수학 하다 보니까 수능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비중보다는 실제 뭐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를 좀 더 섞고 있는 편인데, 2학년 내용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네모박스 친 부분들이 전부 다 외부 문제들 중에서 주요 문항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로 대신에 이제 학교 학습지 혹은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를 발췌해가지고 출제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길게 써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모의고사 수능 변형 문제들이 총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킬러 문제도 2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1학기 중간고사인데 수능과 관련된, 그 전년도 수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또 역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학기 중간고사가 아니라 1학년도, 2학년도 다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 부분 어쨌든 수능을 가지고도 출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까다롭게 나오고 등급이 내려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급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또는 국제고 학생들은 그래도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갈 때도 나는 내신으로만 갈 거야가 아니라 최저 등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을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년도까지 나오던 스타일로는 사실 국제고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뀐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2022년 고1 시험은 교과서 변형 문제가 고작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16문제는 전부 다 외부 문항에서 나왔고, 그 중에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등학교 2학년 시험으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가 총 7문항, 외부 문제가 13문항인데, 여기서 교과서 변형이라는 게 진짜 교과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는 딱 2문제만 나왔고요. 국제고는 학교에서 이제 학습지랑을 나눠주고 이걸 풀어보게끔 시키거든요. 거기서 이제 5문제가 됐는데, 그 학습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난이도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학습지도 잘 준비를 해둬야 된다. 하지만 국제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학습지만 잘 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학습지에 없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략 한 5문제 정도 더 나왔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재작년까지 2021년까지의 국제고 시험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말 그대로 정의를 물어보는 것,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응용하고 넓이에 대한 내용, 도형에 활용을 하고 그래프 분석을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는 녀석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수학 2라는 과목으로 가보면 사실 정의를 학생들이 많이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정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고는 딱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로 정의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게 재작년까지 시험이었는데 그 판이 바뀌어버린 게 이제 작년 국제고 시험이고 작년부터는 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게 잘하는 학생들이 1학년으로 오면서 바뀐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갈 것 같은 게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든 그걸 베이스로 만든 학교 학습지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문제나 그 해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나는 여기까지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제가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들께서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데 사실 출제 경향이라는 거는 지표고요.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지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태까지 나오던 방식대로 정확한 개념 공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이제 문제집들 보면은 제일 쉬운 문제들을 보면은 정의를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유형별 학습이라고 해서 그 유형별 학습으로 들어가면은 계산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교과서 방식,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데 중요점을 둘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으면서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이 문제들은 보통 서술형에서 정의를 쓰시오,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입판단형이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삼거짓 문제, 삼거짓을 고르는 문제들을 좀 많이 냈었어요. 국제고가 재작년에 아까 교과서 스타일로 많이 냈다, 정의를 많이 물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단형 문제를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에다가 그냥 기억, 니은, 3번, 뭐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많이 내서 한두 개만 맞추더라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사실 재작년 국제고는 되게 까다로웠던 게 다음 중 참인 것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주고 나서 보기 1번 1개, 보기 2번 2개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모든 보기들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틀리게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깨져버리면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딱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래서 진입판단형 문제들을 기억, 니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기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고 3번에서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나는 3번 찍고 넘어갈 거야.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디귿번 보기를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재작년처럼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판단형 문제를 볼 때 학생들이 이제 틀린 보기들도 왜 틀렸는지 맞는 보기들은 왜 맞는지 좀 정확하게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작년 스타일로 평소에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지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에서 접하지 못했던 기출문제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난도 문제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평소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어떻게 풀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절대로 접하지 말라고 해요.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뭔가 흔히 봤던 문제, 봤던 그림들, 봤던 도형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하지 못한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연습을 할 때도 내가 이거 지난번에 푼 것 같아 라는 기억을 통해서 절대로 풀면은 안 되고요. 새로운 문제를 위해서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식으로 좀 분석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국제고 같은 경우는 평소에 다룰 때 이거 지난번에 풀었다 그치? 라고 하면서 또는 이 유형은 어떻게 풀었던 거더라?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영어처럼 좀 분석하듯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분석 능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고 같은 경우는 등급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이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한 등수 한 등수가 사실은 등급에 많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등급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오히려 좌절을 하거나 뭔가 나는 이제 등급이 한 4등급, 5등급밖에 나오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등수를 조금만 올리면은 등급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국제고 스타일이기도 하고 국제고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문과 학생들이다 보니 이과 학생들처럼 그렇게 수학에 대해서 많이 시간 투자하는 학생들이 와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영어가 더 부담감이 생기고 국어도 부담감이 생기니까 수학의 등급이 4등급 정도에서 머물렀다, 3등급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등급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역시 다른 과목처럼 등급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원래 상위권 경쟁이 많이 치열한 게 이제 뭐 수학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국제고는 100명도 안 되는 학생 또는 100명이 갓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 내신 등급 경쟁이 많이 과열돼 있을 거예요. 특히 최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1등급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등급들이 좀 많이 안 나오죠. 어떤 학교들은 보면 1등급 나온 학생들은 꾸준하게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고작 해봐야 2등급 정도에서 떨어지는데 국제고는 1등급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내신이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 평소에 정시 문제들을 그냥 내신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시에 대한 대비 또는 또 이제 국제고 학생들은 공부 잘 했던 친구들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항상 이제 최저 등급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학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학생들한테 언제든지 등급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 너희가 조금만 공부하면 등급이 잘 올라간다더라 라고 하면서 좀 다독여 주시고요.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숙사에서 돌아오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원 때문에 많이 바쁘기는 하겠지만 학원 끝나고 집에 오거나 하면은 또 수학 공부나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과 많이 나눠보면서 학원들에서 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풀었더라가 아니라 이 유형 어떻게 풀는다고 내가 설명했어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라고 하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대화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뭐 PPT 관련돼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좀 질문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